자, 계속해서 주택의 여과 과정,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전에 주거 분리라는 개념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게 되고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게 된 모습,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주거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고소득 기획하고 기준을 봤을 때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같은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서 살고 싶은 거죠. 이에 비해서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옆집에 살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는 동기에서 비롯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 분리의 원인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한편 자 고소득층이 이사 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상향야가 왜 잘 돼서 이사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저소득층이 잘 돼서 이사 간다. 소득 증대에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걸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향 여과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가 돼서 기존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 현상. 한편 고소득층 역시 잘 돼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 간다. 이때 저소득층으로 이사를 갈 때는요, 그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가는 거니까 바로 재개발 등을 통해서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집은요, 저급주택이 재개발돼서 고소득하고의 주택으로 사용돼서 사용이 전환되는 것, 고소득층이 이사 가니까 이걸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연상으로 인해서 주거입지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4번 좀 어렵죠.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상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수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어떻다? 그러면 버리고 좀 더 형편이 좋은 되는 사람 같으면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다?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하향 여과, 또는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우고 낸 집 여기다가 새롭게 재개발을 해서 지금 이 가격의 상승분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투자 차원에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하향 여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상향 여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약간 어려웠었고요. 1번 집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저소득층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빈집, 공가 등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사실은 4번도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 같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질문은요,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소리고요, 있으나 마는 얘기고,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좀 이따 볼 텐데 이걸 틀리게 답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파트가 1번 지문의 내용이 좀 까다로웠었고, 2번 지문은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 공개된 즉시 시장에 반영되게 된다 해서 과거의 정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한편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하고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번 질문은 좀 가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다양한 하위 시장이 존재하게 된다. 뭐냐면 주택 시장이라고 했을 때 고가 주택 시장과 저가 주택 시장, 이런 식의 구분, 이걸 우리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요건 주식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면 공매를 폐지를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고,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중간에 지금 공매가 좀 금지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앞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조자 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미리 팔아버려요. 내가 주식이 없는데 미리 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주식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그만큼을 채워 넣어서 채워 넣는 것을 공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내 것도 아닌데 팔았다가 나중에 낮은 가격이 되게 되면 그걸 사가지고 채워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차이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6년, 7년 그리고 이제 16년 사이에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던 주제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입지업, 도시공간 구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컨버스라고 하는 학자,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거리라고 하는 거,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이렇게 고려했다. 일단 잘 모를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거리하고요, 상점 규모에 따라서 이 가격자 유인력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확장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지금 나온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루시자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 다시 학자, 지금 새로운 게 나온 루스라는 학자가 되게 될 테고요.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하고 매장 규모까지만 가지고 상권을 분석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효용이라고 하는 거, 효용이란 비공간 요인도 어떤 유인력의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루스라는 학자의 공리 모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보다 확장시킨 거, 상권 분석 모형을 확장시킨 것, 상권 분석 모형을 확장을 시킨 게 루스의 공리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컨버스라는 학자는 분기점 이론 딱 한 번 16년 동안 출제가 됐었고요. 일단은 1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도시공간 구조하고 지대론 요구할 때 요즘에 이제 가끔 이상한 학자 하나씩 끌고 들어오는데, 내년에 새롭게 나오게 될 자료에서는 루스의 공리 모형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실 거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라인,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될 테고, 교통망의 반대편에는 저소득층이 입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등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틀렸죠? 고소득층이 바로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 해서 일단은 기억번 모르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니은번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을 제거하고 나면은 기억이 맞거나 디귿리을이 맞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니까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했는지를 제시했다. 작년에 나왔었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개념에서 디귿번 오른편, 리을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경매라는 개념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서로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서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의 그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디귿리을 이렇게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억본 새롭게 이렇게 출제가 된 영역들이 나오게 되면 멘붕, 중요치 않아. 일단 배제해 놓고 그나마 좀 봤던 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면 이걸 답을 맞춰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주택시장의 세분화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우리가 이제 시공고소 얘기를 다시 해야 되죠.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이름하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요,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포피 믹스라는 개념. 자, 올해 이제 마케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2년인가 안 나오다가 올해 두 문제가 나왔었죠. 앞에서 포피 믹스의 개념을 한번 물어봤었고요. 자, STP에서 자, S 시장 세분화, 분할하는 것, 쪼개는 것, 나누는 것, 이것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 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했던 주제는 아니에요. 포피 믹스도 대단히 쉽게 구성이 됐고, STP의 S,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죠.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경제론 파트에서 좀 쉽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가볼까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와 감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감소. 자, 하나의 수요 곡선이 D라고 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 이걸 이름하여 자, 수요의 증가, EB에 비해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느낌, 이걸 수요의 감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구성했네요. 수요 감소 요인. 해서 자,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그럼 이제 대출을 받기 편해지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될 테고, 소득 증가하면 증가 요인. 자,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가격 상승 기대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세율의 인상. 세율이 인상되면은 그만큼 요즘이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그 시장금리의 하락이라든가 수요자의 소득, 실질 소득 증가, 상승 기대, 요 세 가지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될 테고, 인구 감소라든가 세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 요인.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인가요?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좀 쉽게 내는 문제.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가 저게 있었죠.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분류하는 것 갖고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29회 때도 자, 그 종부세인 걸 가지고 구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30회 때도 재산세, 종부세 두 개를 묶어서 자,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에서 내는 세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문제도 똑같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가요? 해서 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에서 5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비교해서 종부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된다. 그 외에 양도소득세 중과해서 파생되는 문제, 거래를 뒤로 미루는 현상, 이걸 우리가 동결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2번 증여세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서 잘 모르시겠죠? 거의 이슈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 이거 아주 이제 29회, 30회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오히려 쉽게 구성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문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게 자,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하는 거, 공공토지 비축, 이걸 이름하여 토지은행제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공토지 비축은 수용제도하고요, 선매협의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 방법의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간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번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 수행한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 새로운 질문 나왔고 힘들었어요. 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의 가구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옳은 편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온 편이니까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자, 일반 임대주택 시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00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초과를 해서 20세대를 추가로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자, 임대료가 보통 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 중에 20%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집으로 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있게 되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자,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가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왜? 수요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대료 올리게 되면 바로 이사 가버릴 거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급자가 자,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임대료 하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주거급여제도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일정하게 주거에 관련된 일정한 비용을 주는 제도에서 오른편에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3번 질문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 새로운 주제 나왔는데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이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이게 이제 거의 요 근래 안 나오다가 특별법이 나왔어요. 해서 개별법을 가지고 해서 답은 일단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그동안 너무 출제 빈도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6, 7년 사이에 한두 개 나오긴 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씩을 뽑아서 지문 한 개씩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내년 새롭게 이제 만들어질 교재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이임대주택의 분류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자, 이 문제는 시험 현장에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문제니까 상당히 어렵게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십니다. 자,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 순서가 가장 빠른 것. 앞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한 3문제 정도는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로 하나의 일종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문제 있었고요. 바로 이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제도 83년도, 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해서 84년도에 만들어졌던 제도이고, 실명법 관련 실명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95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자산유동화 제도에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 관련된 관련 법령 98년도에 만들어지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다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제일 빠른 건 공인중개사 제도, 그 다음에 실명제, 그래서 니은, 디귿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제도, 기억,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이런 문제도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연속 사실 수험생들이 특히 이 문제는 뭐 어떤 교재를 봐도 외울 수가 없는 그런 제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 자, 29회 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그래서 자,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걸 미리 외우는 게 편하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호하시오. 그래서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는 거. 우리 공법에서 이 관련 주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되는데, 공법을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는 양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용도지역제라고 해서 이 2가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기업 디귿에서 답을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29회, 30회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해서 이거 예상 문제 할 때 100% 나온다고 했던 그 문제죠. 그래서 자, 결국은 BTL하고 BTO 방식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거의 이 문제로 문제가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준공이라고 하는 거 B 나오게 될 테고요.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가 T라고 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회사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한다. O라고 하는 거, 끝머리 가서 보니까 임차하여 L 나와 있죠. 그래서 BTOL이라고 하는 거, BTOL 없어요. 자, 이건 뭐가 된다? BTL 방식을 얘기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이제 BTO 방식과 BTL 방식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된다. 근데 약 2년 주기였었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예상 문제 할 때도 그렇고 이건 100% 나올 것이다. 뭐 환지 방식 얘기하면서 하나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얘기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트에서 같은 유형으로서 수탁 방식, 신탁 방식, 요거 이제 역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작년에 두 문제 구성되고 올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그 정도.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가 지금 투자론 파트가 올해 전반적으로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자본 환원율, 자, 종합 환원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었죠. 자, 수익률법. 자, 우리가 승수법이 있었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따지는 자, 방법해서 이게 승수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 수익률법이라고 해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유형으로서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자, 부동산의 가격분의 부동산의 가격 또는 총투자액, 투자액이라고 하십시다. 총투자액분의,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거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니은번이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 요거 틀렸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투자액, 이게 종합환원율에 또는 자본환원율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기업권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자, 요거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종합환원율도 자본환원율도 상승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 수익률 높은 쪽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률도 다 상승하게 된다. 그럼 이제 수익률 얘기 나올 때 미음번 바로 나와야 되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률의 일종인 자본환원율도 다 상승하게 된다. 해서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것.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해서 결국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예상 지금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을 계산해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틀렸습니다.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종합환원율이 상승하게 되면 총투자액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이 상승을 하는 것이지 자산가격, 총투자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굳이 나오면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다가 갑자기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에 지금 뭘 가지고 바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거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기업번,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 자, 기존에 다뤄지긴 했지만은 의미 자체를 아주 새롭게 만든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해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수로 나눈 값, 이걸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입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게 되면 1년 차에 1,000만 원 들어오게 될 테고요. 2년 차에 1,200만 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유입을 보니까 1년 차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 자, 그런데 이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아니라 1년 후에 1,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게 되면은 1년차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냐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95. 그러면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얼마?
950만 원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차에 들어오는 돈 1,200만 원, 일시불 현가계수 0.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9를 곱해 주게 되면 이게 1,0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1년 차에 1,000만 원, 2년 차에 1,200만 원 각각 현재 가치계수로 곱해서 계산한 금액, 이게 2,03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유입에 합이 되게 되죠. 유출 볼까요? 지출. 나가는 걸 보니까 1년 차에 나가는 돈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 그러면 1년 차에 1,000만 원의 80%는 800만 원이 되게 될 테고, 2년 차에 들어온 돈 1,200만 원의 80%가 되게 되면 이게 9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한편 800이나 960은 1년 그리고 2년 후에 들어올 돈이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액수 1년 차에는 0.95라는 값을 곱해주면 이 금액이 7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96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0.9 일시불의 현가액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864만 원. 요걸 이제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624만 원. 그래서 2,030 유입 나누기 1,624 하게 되면 이때 값은 1.2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글쎄요, 계산 문제라서 상당히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뭐가 또 준비를 해봐야 된다. 기본 구조는 다 똑같게 나올 테고, 바로 수년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이렇게 구성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 환원율에 관한 의미를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분 투자액분의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값이 될 테고, 여기서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더한 값,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산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따지는 문제.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 자, 볼까요?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영업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유, 순전후 순서에 따라서 자, 공실률이 최소가 되게 되면 유효총소득 늘어나게 될 테고, 유효총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순영업소득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자본이익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의 극대화. 해서 이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본이득의 극대화를 노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본이익이 극대화가 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이요. 자, 절세 효과 도모라고 해서 자, 이게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안을 해본다. 그럼 결과적으로 역시 이 값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 절감. 우리가 이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바로 공실률 빼었었고요. 두 번째, 영업의 수입을 더해서 기타 수입을 더해서 유효총소득 구성했었고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라고 하는 것, 유효제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각종 요금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되면, 세금도 마찬가지죠. 재산세 절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영업소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할 것. 그 답은 이제 5번이 좀 어려운 건데, 저당 수익률하고 총자본 수익률을 감안해서 자, 저당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대출 비용, 은행에서 대출해줘서 얻게 된 이득이 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얻게 되는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이때 돈을 많이 빌린다? 요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앞에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가지고 따져물었던 문제에서 자, 좀 새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올해 투자로 문제가 조금 독특한 문제들이 두 문제나 완전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